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6월 다섯째 주 KBL 롱앤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환 이제? 네, 일주일 잘 지내고 왔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그냥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여름만 되면 치킨과 피자를 아군으로. 그렇죠. 무더위와 싸우고 있는. 그렇죠. 치킨과 피자가 이제 열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후덥지근 날씨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뭐 이제 이르동 계속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6월 27일 월요일 녹화를 하고 있는데 비가 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장마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우산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님이 저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네. 슈퍼챗을 좀 쏴주시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뭐 회당 추는 5만 원이라 그래서 좀 불쌍하게 오시는지 저희 그렇게 불쌍하지 않아요.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 의도된 거 아닙니까? 저희 의도된 작전 아닙니까? 살짝.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진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아주 좋은 현상 같아요. 네, 저희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희 630님이 여중현 선수 미국 도전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지만 대표팀이 쇼케이스장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서 쭉 이제 지금 여준서 선수에 대한 최근 여론이 좀 반반으로 많이 좀 갈려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LIEEN님께서도 문제가 좀 있는 듯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 BH님께서 유작 감독 은퇴 관련 얘기를 듣고 싶네요. 모비스 편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비스 편 주제가 유작 감독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경님께서 총감독 역할이 뭔가요? 유작 감독님 이야기 궁금합니다. 자, 모비스 편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부에서 지금 5개 팀 하기 전에 이현중과 여준석 선수가 지금 비시즌에 상당히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현중 선수는 지금 NBA 신 드래프트 미지명이 됐고 이제 부상 이슈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준석 선수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외 진출을 갖다 선언을 했는데 지금 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떠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유망주들이 미국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뭐 농구계가 무조건적으로 양보를 해야 되느냐 그중 핵심이 이제 뭐 A 대표팀이긴 한데 그렇죠.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중 선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24일에 이제 NBA 신인 드래프트가 열렸고요. 이현중 선수가 이제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한 상태에서 과연 지명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58순위까지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NBA 드래프트가 열리고 나면은 이제 58순위까지 지명이 끝나면은 미지명 선수들이 바로 서머리그 계약이나 투웨이 계약을 빠르게 맺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만 해도 뭐 샤키론의 아들이란지 국내 팬분들께도 익숙한 뭐 스카디 피펜의 아들이란 이런 선수들이 대거 이제 투웨이나 이제 서머리그 계약을 맺었는데 이현중 선수는 아쉽게도 그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NBA 그 현지 전문가들은 이현중 같은 경우에 2m 3의 큰 키에 3점슛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웨이 계약의 어떤 로터리 복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웨이 계약을 맺을 만한 매력적인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은 그런 소식들이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쇼케이스에서 이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 소식이 사실은 좀 살짝 감춰진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최초 보도 이제 바스켓 코리아 우리 기부석 편집장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많은 기자분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현준 선수의 어떤 부상 부위가 좀 심상치 않다. 그리고 이 부분이 NBC는 드래프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보도가 좀 자제가 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최초 국내 보도보다 제가 알기로 한 1, 2주 전에 이미 부상을 당했었고 모 구단과의 워크아웃 도중에 그게 김우석 편집장이 이제 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는 안 썼었고 그렇죠. 그냥 부상이 있다 이렇게만 썼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이현준 선수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어떤 기자들 어떤 취재를 많이 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오가긴 했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에이전트 사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수개월 정도였던 재활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인대 부상까지 같이 왔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발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등 발목 이쪽 골절상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은 선수들이 뭐 골절 부상을 당하기도 하죠. 정말 불운한 경우에. 근데 보통 그 경우에 인대 부상이 없으면은 차라리 되게 다행인 케이스인데 이현주 선수는 안타깝게도 이게 인대 쪽에 약간의 어떤 좀 손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영향을 준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NBA 구단들 입장에서도 투웨이 계약이나 아니면 서머리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선수가 어쨌든 뛸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뛰지를 못하는 한 지금 추정으로는 한 가을 한 11월 10월 11월까지 뛰지를 못하니까 이런 이제 그런 다른 어떤 형태의 계약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현주 선수가 애초에 이제 어떤 드래프트 참가선을 하고 나서 이 선수의 어떤 지명 순위 혹은 이제 참가자들 사이 어떤 랭킹을 봤을 때 미지명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언드래프티로서 서머리그 계약이나 투웨이 계약은 되게 높다는 어떤 평가 가능성 되게 높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부상이 없었다면은 지명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아마 거의 웬만하면은 드래프트 끝난 직후에 투웨이 계약이나 서머리 계약을 맺었을 거라고 봐요. 거의 현지 분위기는 거의 그랬고 실제로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끝나고도 남은 탑 언드래프티 선수 중에 이현주 선수 이름이 현지 언론의 목록에 들어갔을 정도로 평가가 나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부상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는 생각 밖에는 좀 들지 않고 안타깝게도 현재 이현주 선수에게 좀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좀 되도록 부상 회복을 좀 빨리 해서 이제 10월 초 혹은 9월 말 되면 이제 NBA 트레이닝 캠프가 열리는데 네. 그때 이제 뭐 트레이닝 캠프 딜을 한다든지 혹은 익스빗 10이라고 이제 또 투웨이 말고 또 다른 독특한 계약 형태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혹은 이제 가을이 되고 나서 어떤 G리그 계약 이런 것들을 좀 노려서 NBA 진출을 모색하는 길이 좀 그래도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중 선수는 뭐 평소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NBA 그 진출을 모색을 하고 이 도전이 실패했을 때도 해외 리그에서 뛰면서 계속 모색을 하겠다, 계속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입장에는 뭐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이현중 선수의 지금 부상 부위가 살짝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1차 검진 결과에서 그 에이전트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디냐면 그 발등 인대인데 발등의 인대가 다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활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정확하게 이제 인대가 어느 정도 다쳤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근육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됐는지는 또 2차 검사 MRI 그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위가 좀 좋지는 않은 게 그 기억하십니까? 서울 삼성의 아이자 힉스가 사실은 다쳤을 때가 그 부위거든요. 그 부위인데 이렇게 있으면 그 이게 발등이라고 치면 발등에 그 각 근육을 연결하는 인대 조직이 보통 한 3가닥 정도가 이렇게 각각 이렇게 있대요. 그 중에 3가닥이 다 끊어지면 이건 수술을 해야 되고 2가닥까지 끊어졌을 땐 재활로 치료가 가능하고 1가닥 정도 끊어지면 뭐 괜찮다. 뭐 일상생활 지장이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끊어졌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힉스 같은 경우에는 한 2가닥 정도 끊어져 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그냥 재활만 했는데도 한 3개월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현중 선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2차 정밀 검사가 지금 나와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발등이라는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MRI 검사로도 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죠. 일본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4D 촬영을 한대요. 4D 촬영을 해서 거기에서 정확한 부위를 갖다 집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관계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지금 상황에서는 한 2개월 혹은 3개월 정도가 이제 최소로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정확한 검진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현중 선수의 진로에 이 부상이 얼마나 재활이 필요한가 가능한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현중 선수가 앞으로 한 10월, 11월 또는 그 다음에 그렇죠. 네. 진로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장기 레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현준 선수 네. 입장에서는 사실은 원래 좀 예상 좀 한 어떤 루트라면은 이번 여름 중에 서머리그도 뛰고 네. 그러면서 어필을 하고 설사 뭐 NBA 가지 못하더라도 시즌 중에 어떤 투웨이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랄 텐데 지금 봐서는 거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 길어질 경우에 내년 여름까지 보고 그 이후까지 봐야 돼. 진짜 한 1년, 2년 걸리는 진짜 어떤 계속되는 도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힘든 길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이제 한일 간의 어떤 비교를 해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와타나베 유타가 언드래프트 이후에 어떤 이 선수가 G리그 도전을 계속 통해서 지금은 NBA에서 로테이션 member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토론토에. 네. 근데 이제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표팀을 소프트뱅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네. 이 와타나베 유타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머무는 어떤 드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을 일본 어떤 농구 협회 차원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이제 그런 부분 경제적인 어떤 부분 부담을 줄여주니까 조금 더 이제 도전에 집중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사실 뭐 선수 개인의 도전을 어떤 국가 차원에서 뭐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사실 우리가 농구 팬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전해라. 왜 외국으로 못 나가냐. 사실 근데 이게 사실 그 선수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적인 측면, 어떤 시간적인 측면 굉장히 진짜 리스크가 있는 도전이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 이현중 선수가 만약에 이번에 좀 부상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조금 도전의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여건에서 솔직히 거의 개인의 어떤 자비나 어떤 시간을 들여서 지금 굉장히 혼자서 좀 외로운 싸움을 하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이게 그냥 좀 안타까워요.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좀 더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부상이라는 안 좋은 변수까지 겹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현중 선수는 뭐 이렇게 좀 정리를 갖다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재활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불의의 부상을 갖다 당했기 때문에 만약 불의의 부상이 없었으면 거기에 계속 남아서 이제 그 뭐 서머리그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맞아요. G리그에서 뛰면서 이제 NBA 콜업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이제 일단 재활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KBL로 오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예, 와서 여기에서 이제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해외 진출을 갖다 꾸준히 모색하는 그런 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옵션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진출을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어떤 재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서포트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일본은 만약에 그렇게 그 일본 뭐 협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대한민국 농구협회는 그런 수준을 바랄 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그럼 이제 이현중 선수가 외로운 싸움을 갖다 이어가야 되는데, 이 외로운 싸움을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KBL 딱 들어왔을 때 어떤 소속 그 구단이 이현중 선수의 어떤 도전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대성 케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서포트를 받아서 이제 나가는 그런 방법도 한번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준석 선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가 이제 여준석 선수가 대표팀 떠나서 해외 진출을 갖다 선언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거의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그 네. 기간에. 그래서 이제 갑자기 뭐 지난주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이제 이제 밤에 이제 추일승 감독과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고 좀 갑작스럽게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후에 어떤 이 여준 선수의 이 과정에 대해서 추일승 감독이나 혹은 또 이제 고려대 주희정 감독의 어떤 이제 인터뷰가 나오면서 이제 이 여준 선수의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된다라는 어떤 시선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좀 여론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대의 상황을 좀 반영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냐면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제 어디 이제 해외 진출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제약들이 많았었어요. 뭐 그렇죠. 허재 지금 사장도 그렇고 김주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론토에서 이제 그 신분조회, 네, 신분조회 하면서 이제 캠프 초청이 왔는데 사실은 소극 지역이었거든요. 그냥 한번 가본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 이게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가 네. 아니고 이현중 선수도 나갔고, 여준석 선수는 충분히 나갈 수는 있어요. 음. 나갈 수는 있고, 뭐 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농구 팬이나 뭐 농구 전문가들이나 그리고 지금 A 대표팀까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보내주는 게 맞지 않냐,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네, 완전히 그렇습니다. 달라진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여준석 선수가 이렇게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가. 사실 A 대표팀도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물론 이제 여준석 선수 어떤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개인의 어떤 선택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이 절차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약 나가게 된다 그러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여준석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좀 비판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준석 선수도 그렇고 여준석 선수 그 부모님 측하고도 좀 이견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이 연 선수가 이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이 사실 갑작스럽게 된 건 아닙니다. 본인의 이제 의지나 이제 어떤 마음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이미 있어 왔고, 근데 이제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가족들과 어떤 상의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현재 나가는 시점까지도 어떤 온전한 지지는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본인이 어떻게 호럴 단신으로 이제 좀 이제 가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G리그 쇼케이스라는 것이 사실은 특히 이제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이게 북미 선수들이 아니라 북미 밖에 있는 해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가기 되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오기 때문에. 갑자기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특성을 사실 우리가 좀 감안을 저는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A 대표팀의 어떤 이것도 중요하고 연준 선수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미리 언지를 줬다면 더 좋았겠죠. 사실 연준 선수의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닌데 여준서 선수가 이렇게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들과도 완전히 가족들의 지지도 완벽하게 받은 것은 아니고 G리그 어떤 쇼케이스 초청장이 나오는 형태의 특징 같은 걸 감안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약간 이해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물론 뭐 더 깔끔하게 더 확실하게 얘기를 딱딱딱 하고 순서에 맞게 일을 처리했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물론 뭐 20살 넘으면 성인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일 처리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린 선수들이. 그러니까 상황도 잘 모르고 이현준 선수에게 도움을 받아서 에이전트사를 이제 좀 이제 뭘까 연결을 받고 그렇게 해서 혼자서 이제 약간의 일을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그렇게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나중에 이런 이제 가면서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연 선수가 돌아와서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사과를 전하고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해소를 하고 저는 도전을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응원받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여준서 선수는 최승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G리그에서 떨어지면 호주 리그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서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G리그에서 만약에 거기에서 뭐 어떻게 되면 거기에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기면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도 그렇고 뭐 대표팀도 그렇고 입장 정리하기가 좀 편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G리그 쇼케이스는 저기 아시안컵하고 이제 일정이 돼 있으니까 대표팀에서는 양해를 구했다고 지금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 지금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좀 있다고 봐요. 맞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제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할 필요. 그렇다면 이제 여준석이 나가게 되면서 갑작스러운 어쨌든 절차가 깔끔하지 못했던 것은 정말 팩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G리그 도전함으로써 여준석이 갑자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제 대표팀의 어떤 일정이나 어떤 준비에 차질을 빚었던 부분, 그리고 이 아시안컵 준비에 좀 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어떤 시선을 바라보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 선수가 문제가 있었던 건 너무 명확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국 농구에 이득이 되는가를 저는 솔직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아시아컵에 어떤 준비하는 대표팀의 어떤 지금 노력을 폄하하려는 건 전혀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 진출권이 걸린 대회는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우리가 그걸 박탈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 문제가 약간은 걸려 있는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정말 월드컵 최종 예선 혹은 이제 이제 올림픽 최종 예선 이런 무대였다면 정말 저는 좀 더 심각해진다고 보는데, 아시아컵이라면은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금 뭐랄까요, 관용적인 태도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이 너무 여준석은 대표팀에 굉장한 피해를 끼쳤고 이제 이렇게 하면 국가대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아니 근데 제가 보는 여론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준석 선수 해외 진출하는 건 오케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지금 대표팀의 어떤 계획 자체가 좀 무너지는, 여준석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있단 말이죠. 그거 최승 감독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난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실제로 그렇고, 왜냐하면 여준석이 어쨌든 그 지금 대표팀이 세대 교체를 하는 상태에서 뭐 호훈
그 다음에 여준석 그리고 그 젊은 선수들 주축으로 그렇죠. 해서 뭔가 이제 세대 교체를 하고 거기서 전술의 틀을 짜고 포워드 농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준석이 빠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뭐 그 선수의 기량이 절대적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대체 가능할 카드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전술적으로 메울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대표팀에 그 피해를 끼친 것도 맞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예전하고 완전 달라진 게 이제는 뭐라 그래야 되나 예전에는 선수들이 일방적으로 뭔가 손해를 갖다 감수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동등한 입장에서 대표팀도 중요하고 선수의 어떤 꿈과 희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협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같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서는 네. 여준석이 지금 잘못한 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러면 그 유망주들의 그런 케이스가 계속 나올 때 그럼 A 대표팀의 어떤 그 운영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원칙은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반면교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향후에 여준석 선수 이후의 어떤 세대들의 해외 진출도 저는 계속 좀 이뤄져야 되고 권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뭐 한국 농구로서는 당연한 거죠. 우물 밖으로 나가는 뭐 제가 우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어쨌든 넓은 무대로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권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윤 선수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후에 어떤 이런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걸 확실하게 하고 나가는 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쪽으로 가면은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윤 선수도 확실히 사과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네.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현중 선수 같은 케이스는 저는 굉장히 좋다 봐요. 깔끔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이제 NCAA 쪽에서 데이비슨으로 가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하는 거 좋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연준성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고대 발을 걸쳐놨어요. 기본적으로 발을 걸쳐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아시안 게임 얘기를 하는데 아시안 게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 군면제를 받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단지 이제 뭐 그 선수의 어떤 그 선수가 예를 들어서 지휘 쇼케이스가 있고 아시안 게임이 있다고 치면 아시안 게임을 선택을 하겠죠. 이건 개인의 이득에 대한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과도한 비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냥 연준석이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해외 진출을 갖다 이제 옹호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시선도 저는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의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준석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대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입장이 다 다르니까 또는 여준석은 지금 주일승 감독한테 한 얘기로는 G리그로 갔다가 다시 호주리그로 간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또 혼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 구단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유재학 감독이 사퇴를 하고 이제 총감독으로 보직을 옮기고요. 조동현 수석 코치가 감독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촬영을 했을 때 그날 당일 좀 늦은 오후에 알려졌어요. 네. 저희가 멘붕이 왔었죠. 네,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뭐지? 네, 깜짝 놀랐죠. 일단은 이제 유재학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 동안 감독 생활을 하셨고요. 1998년이죠. 그때부터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셨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KBL 최초로 700승을 달성하신 명장 중에 명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계약 기간 1년을 남기고 갑작스럽게 물러난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아 그렇습니다. 저희 뭐 기사로도 많이 나왔었지만 일단 유재학 감독이 얘기했던 부분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가 1년 더 만약에 다음 시즌 하고 나면 이제 구구주 뭐 서명진이라든가 뭐 이호성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군대를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핵심들이 빠지게 되고 조동현 감독이 그다음 내후임으로 올 텐데 그 분명히 그렇게 올 때 뭐 내부적으로 아마 합의가 돼 있었겠죠. 돼 있거나 아마 그랬겠죠. 올 텐데 그렇게 될 경우는 굉장히 출발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조동현 감독이 그런 점에서 내가 1년 일찍 먼저 물러나고 조동현 감독에게 구상을 주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24년 동안 하루도 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감독 그 직의 어떤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자 직군도 사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갑자기 머리가 새고 막 이런 경우 케이스가 좀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한 2-3배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24년을 했는데 24년 하면서 이제 한 번도 못 쉬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다.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뭐 제2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뭐 이 부분도 고려가 됐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시즌에 이제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나서 뭐 얼마 안 됐죠 사실은. 네. 얼마 안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유작 감독님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빨리 물러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단장님 그리고 이제 사무국의 어떤 최고위 분하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조용히 미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네. 이제 뜻을 전달을 했고 이제 뭐 알려진 대로 현대모비스 구단에서는 왜 갑자기 이러시냐라고 해서 만류를 했는데도 유작 감독님의 본인 뜻이 워낙 확고했고 사실 이제 이 소식이 알려지기 전주에 제가 유작 감독님 미국에 계시는데 이제 연락을 좀 했었는데 네. 그때 저는 이거를 전혀 저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 국내에서도 기자들 중에서 거의 안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제가 기자들 중에 없을걸요? 네, 없었을 겁니다. 정말 네. 기자들도 아예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비밀리에 진행이 됐는데 지난 이 소식이 발표되기 전주에 제가 유작 감독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유작 감독님 목소리가 굉장히 어두우신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중과 그 전주에 아드님 결혼도 하셨고 그래서 축하도 드리면서 이제 그냥 이제 어떤 뭐 외국 선수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여쭤보려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어두우셔서 좀 뭐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그런데 전날 과음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음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밤중에 자다가 전화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약간 늦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 연락드려야지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 소식 알려진 후에 연락을 드렸더니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셨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오시고 굉장히 평소에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셨고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워낙 지쳐 있다 보니까 좀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 총감독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데 일단은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뒤에서 좀 서포팅을 해주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유작 감독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동현 감독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나는 간섭 절대 안 할 거다. 하고 싶은 대로. 다만 이제 먼저 나한테 뭐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조금 시간이 더 날 테니 아무래도 감독을 할 때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의 그 뉘앙스가 열어놓는 듯한 어떤 감독직 복귀나 어떤 이제 농구계의 어떤 복귀 물론 지금도 농구계에 계시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열어놓는 듯한 뉘앙스를 좀 풍기시더라고요. 네. 뭐 결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정되고 지금 일단 좀 쉬고 싶고 뭐 좀 만나면서 막 차차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뭐 이건데 그리고 뭐 총감독은 사실은 그냥 이제 그거죠. 뭐 유작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문이나 총감독 이런 뭐 직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마 구단에서는 그럼 뭘로 불러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좀 오래 있었으니까 그렇죠. 총감독을 이제 붙여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문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렇죠. 그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1년 쉬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1년 쉰다기보다는 이제 총감독직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 현대모비스하고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뭐 유작 감독이 이제 뭐 불투명하다 전혀 정해진 게 없다 좀 차차 고민을 해보겠다 그랬지만 저는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4가지. 네. 일단 뭐 KBL이나 대한민국 농구협회 쪽으로 어떤 직함을 맡을 확률이 있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타팀 감독 만약에 뭐 러브콜이 온다 그러면 타팀 감독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다음에 유 감독이 꾸준히 얘기했던 건 이제 유소년 지도를 갖다 좀 하면서 뿌리를 갖다가 좀 근간을 좀 마련하고 싶다. 그러면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지도를 좀 하고 싶다. 그동안 이제 프로니까 아무래도 성적이 나는 위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뭔가 맞춤형 전술을 했다면 지금 이제 기본적인 어떤 훈련 그러면서 유소년 지도를 갖다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는 일본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도 있어요. 일본.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상범 감독이 일본 쪽에서였던 인스트럭터 역할을 하셨죠. 실업팀의 인스트럭터 역할을 했고 또 거기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기술 고문 어떤 그 자리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려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뿐만 아니라 좀
쪽으로도 좀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물론 이제 유작 감독님 스스로 좀 고민을 하시겠지만은 네. 괜찮다는 그림이 나오는 게 사실 그러니까 축구계를 보면은 축구계 같은 건 레전드들이 좀 행정적으로 가서 오히려 좀 서포팅을 해주는 그림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어떤 레전드들이 은퇴 이후에 자신의 영향력을 그 어떤 종목에 발휘하는 방법이 꼭 지도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예, 물론 유작 감독님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하시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히 또 일본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떤 이런 농구계가 굉장히 좀 이제 레벨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여자 농구 쪽은 이미 훨씬 우리나라를 많이 제친 상황이고 남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번 주죠. 그러니까 U16 남자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사실 거의 참사에 가까운 성적을 냈는데 일본은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소년 레벨에서 갭이 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유작 감독님 그 어떤 교두보 역할을 통해서 뭔가 좀 우리나라 농구를 위해서 뭐 어떤 역할을 해주신다면은 저는 굉장히 또 그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스스로 좀 결정하실 부분이지만 유작 감독이 경기력 향상위원회 위원장 하실 때 사실 국가대표팀이 나름 이제 원활하게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재 감독이 허웅과 허웅 두 아들들을 뽑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죠. 그리고 거기에서 누차 이제 허재 감독한테 한 명만 뽑아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이란에게 완패를 했죠. 네. 완패를 하면서 결국 이제 그쪽 그 경기력 향상위원 장과 허재 감독이 모두 물러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서 뭐 행정가로서도 저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있는데 지금 KBL은 지금 뭐 돌아가면서 스폰을 하는 그런 형태. 그렇죠. 지금 KCC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작 감독을 쓰기가 쉽지는 않고 대한민국 농구협회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인물들의 면면들을 보면 지금 스타급의 어떤 그 예전의 레전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름만 올려놓은 상태 같아요. 상태하고 거기에 이제 실무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실무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능력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유작 감독이 거기에 어떤 그 중요한 자리를 갖다 맡는다 그러면 이 실무진들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이사들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뭐 행정적으로는 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좀 희박하다. 정말 급변하는 어떤 변화가 없는 한은 좀 희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타팀 감독설이 있는데 지금 이제 10개 구단, 9개 구단 감독 10개 구단이죠. 현대모비스 빼면 9개 구단 감독을 이제 할 때 사실 프런트 힘이 좀 세져 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좀 다루기 쉬운 젊은 감독들이나 연봉이 많지 않은 그런 이제 그 감독들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세졌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9개 구단이 10개 구단이 모두 좀 뭐랄까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전력이 가장 좋은 팀 가장 좋은 팀이래. 전력을 가장 급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감독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나이 불문하고. 그렇죠. 근데 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제 배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장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감독 선임을 갖다 하고 있는데 안 그런 그 구단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KCC라든가 뭐 몇몇 팀들이 있는데. 거기 말고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감독을 선임을 해버리면 그 팀이 만약에 이상하게 간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또 감독 또 자르고 또 꼬리 새로운 자르기 감독. 식으로.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싼 값에 이렇게 또 세우고 또 자르고 그런 구단들이 몇몇 있어요. 진짜 특정 구단들이 몇몇 있는데 그거는 진짜 좋지 않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네. 뭐 단지 유작 감독의 어떤 케이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거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능력으로 그냥 뽑으면 돼요. 뽑으면 그렇죠. 그냥 간단한 거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데이원으로 네.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원이 드디어 이제 KBL 어떤 공식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이 됐습니다. 사실 조금 말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2일에 이제 먼저 이사회에서 이제 서류 미비 이제 부분이 지적이 되면서 네. 이틀 뒤로 미뤄졌고 24일에 열린 2차 이사회에서 드디어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원이 제출한 서류 내용이 어떤 수익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갖고 이제 단장님들이 이거 좀 뜬구름 잡기다. 어떤 이런 여론들이 있었고 되게 좀 시끌시끌한 가운데 결국에는 승인이 됐습니다. 좀 이 과정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네.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보다 알 수가 없죠. 그 이사회 그 판결상이.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50억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첫 해에는 뭐 15억, 그 다음에 30억, 그 다음에 40억, 50억 이런 식으로 네이밍 스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폰 계약을 통해 가지고 대의원이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죠. 지금 프로는 남자 프로농구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뭐 다른 구단들은 그분 놀고 있었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적을 받는 거죠. 다른 구단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미 뭐 농구계 이미 오랫동안 이제 겪어봤는데 이건 현실성이 없다. 농구계에 네. 대해서는 네. 예,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허재 사장이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 허재 사장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간판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실무진 분들이 있어요. 그 실무진 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폰 계약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에 이제 참가를 하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획이 좀 허술했던 건 사실이죠. 근데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네이밍 스폰서 등 이제 안정적 자금원 제출 서류가 미비라 그러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뭐 첫 해는 10억, 뭐 20억, 30억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그걸 올려가겠다. 이 부분도 문제이긴 한데 뭐 그 부분은 그래 너네가 알아서 해봐.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된 거고 그럼 두 번째 이게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 모기업이 이제 대우조선해양건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지급 보증 뭐 각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이런 페이퍼를 달라라고 했는데 1차 때는 그거를 주지를 않았어요. 못 줬어요. 근데 2차 때는 거기에서 줬다라고 지금 다 전해지는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지급 보증 약속 서류를 완전히 준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공문 하나를 이렇게 약속할 겁니다라는 공문 하나를 주고 거기에서 통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법적인 어떤 효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죠. 대의원이 농구를 안 한다고 발 빼고 이랬을 경우에 그럼 KBL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 이제 그 어떤 각서가 아니고 공문 하나인데 이걸 내밀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대의원 농구단에게 지급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약한 거 아닙니까라고 제가 반문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더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약속 서류가 명확하게 좀 필요하긴 한데 이 정도면 지금 김희옥 총재 같은 경우에도 법률 가지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건설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걸 시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걸로 했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대의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뭐 네이밍 스폰서 방금도 얘기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각 구단의 어떤 이제 좀 운영을 하시는 어떤 운영 쪽 팀 쪽 일하시는 실무진 분들 시선이 조금씩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델만 봤을 때 대의원이 제시한 모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이 좋대요. 이게 가능만 하다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현실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 스폰서 각 구단이 예를 들어 스폰서 어떤 기업이 농구계 통해서 우리 어떤 기업 홍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네이밍 스폰서보다 먼저 효과적인 건 사실 타이틀 스폰서거든요. 네. 무슨 프로농구 이거는 뭐 그냥 어떤 팀의 경기든 무조건 이제 딱 따라오지 않습니까? 중계라든지 기사에 나오기 때문에 빈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타이틀 스폰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효과적인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려는 기업이 잘 없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승팀이 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네이밍 스폰서를 어떤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이 하려고 하겠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이게 금액적인 부분이 이게 진짜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비판하는 시선도 있고 다만 이제 네이밍 스폰서 하면 또 다른 바로 떠오르는 구단이 이제 그 야구의 키움히어로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봤을 때 어떤 이제 특정 기업이 농구계에 어떤 이제 계속 오랫동안 구단을 소유하면서 지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한 2, 3년 안에 어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스폰서십을 통해서 어떤 계속 계약을 맺는 형태가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쁜 네이밍 스폰서라는 어떤 형태가 나빠 보이진 않는다. 다만 역시 또 지적받는 게 그럼 이게 현실적이냐 정말 이 금액이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은 의문을 가지는 이런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핵심인데 예전에 코빅인가 거기 이제 박영진 씨가 소는 누가 키워?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소는 누가 키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할 때 가장 짜증 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을 얘기하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오는 거 좋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안 가능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렇게 제일 싫은 게 뭐냐 윗사람이 뭐 어떤 지시를 할 때 회사에서 지시를 할 때 제일 싫은 게 야 이렇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거든. 그렇죠. 해봐. 잘 안 되거든요. 탁상공론이죠.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대의원이 네이밍 스폰서를 받은 그 어떤 그룹이 있대요. 그래서 했는데 근데 그 금액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50억을 다 채울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걸 이제 제출을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긴 한 건데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수익으로 창출이 될 수 있고 이게 확대가 될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저는 진짜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네. 네. 쉽지 않은데 그걸 낸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계획을 낸 거고 이게 미래에선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근데 천재지변이 없는 한 농구가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국구 스포츠 넘버원 스포츠니까 네이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구단 타이틀 스폰서를 얻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 농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틀 스폰서가 안 되는데 이거 그렇죠. 네이밍 스폰서가 되겠냐? 그렇죠. 대봤자 푼돈이지. 그렇죠. 푼돈이라고 표현한 건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50억에서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천재지변이 있어야죠. 있어가지고 농구가 진짜 옛날처럼 확 올라와야 뭔가 이것도 되고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럼 그렇게 되느냐? 네. 그럼 전자랜드가 왜 망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어느 정도 책임을 갖다 져주긴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승인이 되긴 했지만 계속 우려의 신이 존재합니다. 결국에는 이 어떤 플랜들이 현실성이 좀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당장 진짜 구단 운영을 시작했을 때는 결국에는 어떤 이제 그들이 말하는 어떤 수익 창출, 흑자 운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갑자기 손을 놓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우려되는 지점이 뭐냐면 지금 아직 이게 확실한 건 아니고 대형 구단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가입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구단 차원에서 운영을 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구단 내 어떤 운영 직원들도 있을 거고 이제 미디어를 상대하는 홍보팀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지금 들리는 이건 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미디어 홍보를 조금 약간 어떤 대행으로 좀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근데 사실 구단 입장에서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행으로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뭔가 좀 과연 이 기업이 어떤 구단 운영의 진심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의심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인건비 아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보시죠. 네, 요거는 지켜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의원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뭐 이승현 이제 트레이드라든가 뭐 이대성 이제 현금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농구단 운영 관련이고 거긴 김승희 감독이 어떤 프로젝트가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용인이 되는 부분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고 봤는데 지금 이런 다양한 수익 모델 창출 강조를 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맞지는 않는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대신에 이 약속은 했다고 그래요. 그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선수를 만약에 이제 운영난이 겹쳐서 운영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전자랜드가 사실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선수를 뭐 팔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걸 이제 충당하는 부분이 있었었죠. 있었는데 대의원도 그런 이제 전철을 밟을 수 있지 않냐 만약에 좀 그 최악의 상태에 몰리면 그래서 현금 트레이드는 선수의 현금 트레이드는 앞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구두 합의를 봤다고 그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CC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외국 선수 영입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새 외국 선수, 그러니까 라거나의 파트너가 될 외국 선수에 대한 계약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계약서를 좀 보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저장희 감독님의 말에 따르면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사인을 하고 답이 오면은 이제 체결이 되는 건데 아직은 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 이름을 좀 밝히기는 좀 어려운 단계라고 하고요. 저장희 감독님 평가로는 높이 슈팅력, 피딩력이 다 좋다. 이게 사실 정말 그런지는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좀 진심으로 물색을 하셨거든요. 시즌 끝나자마자 바로 미국 가셨어요. 전창인 감독님이.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국일이 엄청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7월에 이제 사실 10개 구단이 이제 라스베가스 서머리그에 모든 구단이 이제 감독님이랑 다 가시는데 그렇죠? KCC는 이미 시즌 끝나고 전창인 감독님 미국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제 감독님이 가시지는 않고 필요 인원만 파견해서 어떤 대체 외국 선수 후보가 될 선수들을 좀 미리 좀 살펴보고 혹은 뭐 2, 3년 뒤에 영입할 선수를 파견한 확인하는 수준으로 좀 이제 체크를 하고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일러 데이비스급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와서 보면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KCC가 일단은 용병 작업이 어느 정도 수월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봉 협상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크게 무리 없이 됐다고 했고 KCC 측 표현에는 우리는 항상 되게 늦게까지 갔는데 역대 최단 시간 협상 마무리가 아니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난 시즌에 팀 성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수단도 연봉 삭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고요. 이제 선수들의 어떤 이제 연봉 변화 중에서 조금 이제 보이는 게 김상규 정도만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승. 왜냐면 이 선수 기여도가 좀 높긴 높았어요. 송희상 선수가 없는 동안에 이제 되게 잘 이제 해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고 김지한 선수 소폭의 어떤 상승이 있었고 유병 선수 좀 대폭 삭감 그리고 나머지 선수도 거의 다 삭감. 그러니까 동결도 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웅 이승현을 영입하면서 셀러리 캡을 또 활용을 했기 때문에 25억으로 셀러리 캡 상한선이 1억 원 올라갔음에도 이번에도 소프트 캡으로 약간 상한선을 넘길 것 같다라고 이제 KC 쪽은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태백 전주훈련 계획이 있고 그 두바이 쪽으로 그 국제 초청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비용 문제가 좀 있고 뭐 외국인 선수 합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전주훈련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양홍석 선수가 연봉 협상 되게 중요하죠. 이 선수가 예비 FA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홍석, 그다음에 최준용, 문성곤 이 세 선수의 어떤 연봉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양홍석이 있습니다. 뭐 예비 FA이기 때문에 양홍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봉이 대폭적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FA 그 규정 자체가 연봉 서열 30위 이내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에는 보상 선수 1명 플러스 전 시즌 보수 100% 맞나? 100%인데? 50%요. 50% 또는 200%. 네, 맞습니다. 다시 할게.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연봉서열 30위 이내 선수를 갖다 영입하는 경우에는 원소속 구단에게 보상 선수 한 명과 함께 전 시즌 보수 연봉 50%를 지급하거나 또는 선수는 받지 않고 연봉 200%를 지급해야 하는 이제 규정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FA 풀리기 전에 연봉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하면서 FA로 그 선수를 갖다 잡겠다는 의지 그 다음에 만약에 뺏긴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뭐 대표적으로 오리온 이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 6억 원 그렇죠. 이렇게 책정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예비 FA인 양홍석 선수의 어떤 연봉도 굉장히 높게 좀 책정될 가능성이 높고 KT도 뭐 당연히 이제 그 정도 주려고 하고 있고 현재 이제 5억 원에서 5억 원 한 중반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승현이 이제 초특급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6억. 그 오리온의 어떤 특수한 상황까지 겹치면서 6억이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양홍석 선수가 한 5억에서 5억 5천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KT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돈을 확 지른다기보다는 이렇게 보면서 좀 신중하게 쓰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허훈과 양홍석이 지금 프랜차이즈 스타로 이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허훈이 지금 군대를 일단 보내놨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양홍석 선수의 이제 연봉을 올려주고 허훈 선수가 돌아오게 되면 허훈 선수 이제 연봉 이제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양홍석도 군대 보내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허훈과 양홍석 체제를 갖다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KT 어떤 플랜이 좀 깔려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무에 간 선수는 이제 그 팀 연봉에 이제 그 선수의 연봉은 팀 연봉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무 기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허훈이 가 있는 동안 양홍석 이제 그러니까 셀러리 캡 여유분이 늘어나죠. 그래서 양홍석에 큰 금액을 안겨줌으로써 이제 어떤 FA가 됐을 때 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또 이제 양홍석이 상무에 가고 허훈이 왔을 때는 허훈의 연봉을 또 대폭 늘려줌으로써 또 장치를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허훈 양홍석 원투펀치 체제를 좀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홍석 선수 연봉이 한 5억에서 5억 5천 사이가 될 수 있고 지금 KT는 허훈과 양홍석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구조를 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GC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세 명의 연봉이 중요합니다. 오색은 그리고 문성곤, 변준영입니다. 오색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지난 시즌 팀 내 공헌도 1위기도 했지만 또 이 선수도 예비 FA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 같은 이 선수 같은 경우 이제 나이 제한에 있어서 그렇죠. 벗어났기 때문에 보상 규정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 35세 이상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현재 어떤 협상 분위기로는 6억 원 이상 정도는 이제 네.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문성곤이 사실 굉장히 핵심이죠.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나이도 젊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KGC 전력의 핵이기 때문에 KGC 입장에서도 이 선수를 잡으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2억 8천만 원이었는데
다가오는 시즌 한 5억 원 이상의 어떤 연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 선수는 6억 이상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세근 선수는 이제 내시만 6억 한 5천 뭐 이 정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KGC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그동안 이제 인센티브가 굉장히 좀 뭐랄까 높게 책정이 되면서 좀 까다롭게 책정이 됐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 좀 낮추면서 6억대 초반으로 좀 가자 이러면서 요 사이에서 아마 연봉 협상이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큰 어떤 이견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는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문성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성곤이 지금 보고 있는 선수가 양홍석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양홍석이 어떻게 받느냐. 그 문성곤이나 양홍석이나 이렇게 봤을 때 문성곤이 실질적인 뭐 올 시즌 활약도에서는 양홍석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좀 나은 측면들이 있으니까 일단 5억 이상은 가능한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GC가 돈을 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FA를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는 구단이라면 뭐 좀 더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문성곤이 떠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역대로 봤을 때 떠날 가능성이 좀 더 많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간의 KGC FA들의 사례를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문성곤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한 5억에서 5억 5천 사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어떻게 좀 결론을 도출될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KGC도 돈을 좀 써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살짝 급발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KGC 팬 여러분들께서 저희 보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KGC를 싫어하느냐. 물론 이제 뭐 경기 내용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구조가 좀 싫었던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때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합법에 안 맞게 주전들을 혹사시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 왔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재도도 놓치고 이재도 놓친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변준영이 있으니까 전성현 놓친 거는 사실은 크죠. 크죠. 굉장히 제대로 하면. 근데 문성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KGC가 돈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근데 지금 문성곤은 다른 팀 노리는 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문성곤 마저 빠진다. 그럼 또 선수 키워서 또 올릴래요? 예. KGC는 이제 그런 구조. 그러니까 인색한 구조부터 바꿔야 돼요. 여기는. 그렇죠. 예.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KGC는 계속 욕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KGC가 어떤 좋은 트레이드나 어떤 드래프트를 통해서 좋은 선수를 직접 선발하고 키워온 어떤 구단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FA가 되는 선수들이 그냥 1년 단위로 계속 나가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뒤집힌 항아리에 구멍이 나 있고 거기에 물 붓는 약간 구조라고 할까요? 약간 독특한 구조인데, 그러니까 화수분인데 그게 새 나가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 이게 KGC가 처음에 이런 좋은 선수들을 만났던 이유 이렇게 따져 보시면 오세근을 드래프트로 잘 뽑았어요. 이거는 뭐 KGC의 어떤 좋아요. 네. 이거는 좋은 거고. 근데 그 이후에 박찬희, 이정현을 갖다가 데리고 오고 뭐 했을 때 김태수는 트레이드를 했지만 했을 때. 탱킹을 했단 말이죠 여기가. 그렇죠. 말도 안 되게 탱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례가 성공적으로 오세근이라는 어떤 활용 점정을 찍으면서 인삼신기를 만들었고, 그렇죠. 그 인삼신기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인 트레이드를 하면서 지금의 이 지금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점점 새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도 사실은 어떤 태업에 의한 어떤 운 좋음 이런 부분이 있었고 KGC가 투자한 건 없어요 별로.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약간씩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나? KGC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다행히 이제 오세근, 양희종 이 프랜차이즈 스타들은 잔류를 했지만은 네. 이후에 어떤 팀 내에서 키워낸 어떤 스타급 선수들이 자꾸 네. 이제 유출이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이제 분명히 타격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 없이 어떤 뭔가 결과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프로인데. 그렇죠. 네, 더 이상 네. 심한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좀 그래야 되고 지금 이제 KGC가 지금 단장님이나 아니면 새롭게 다 바뀌셨잖아요. 구단주님이 다 바뀌셨는데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농구단은 좀 달라요. 여기 네. 지금 뭐 거기 배드민턴단도 있고 뭐 이제 여자 배구단도 있고 하지만 그 여자 배구단하고 농구단은 달라요. 프로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맞는 어떤 합법을 갖다가 구사를 해야지. 안 그러면 KGC는 계속 욕 먹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변준영 선수도 지금 이제 기존에 2억 2천이었는데
아마 1억 6천이 기본 연봉이었고 6천이 아마 인센티브였는데 이 인센티브를 좀 조절을 하면서 2억 후반대로 가자. 이게 이제 구단 측의 어떤 그 요구 조건 같고 변주정은 3억 좀 채워달라, 올려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